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 워싱턴 DC에서 공화당의 보수적 로드맵을 지시하는 연설을 합니다. 2024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충실하게 비호해왔던 루퍼트 머덕 소유한 두 개의 신문이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코비드-19에서 회복돼 정상 근무를 하려는 시점에 실제 미국 대통령으로 비유되는 조 맨신 연방 하원 의원이 코비드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처방약값 낮추기 위한 투표가 이번 주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병리학자들이 미국은 원숭이 두창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고합니다. 인디아나주 의회에서는 낙태 금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의 낙태는 알약이 수술을 대신하고 따라서 미래의 낙태 정치 전쟁은 낙태약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 3분의 2가 연방 대법관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0.75%포인트 인상시킬 것이라는 게 대세론입니다. 경기가 침체돼도 이자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대세입니다. 칩볼레가 암호화폐를 나눠주고 암호화폐로 음식을 사게 하는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동북부의 폭염과 산불이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요세미리 가까이의 큰 나무들이 성냥개비가 돼서 불난산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언젠가부터 정확하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이슈에 있어서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그다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자 다른 사람을 애리조나 주지사로 지지를 하면서 같은 날 애리조나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1월 달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 하면 헤리티지 재단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오늘 저녁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보수의 아젠다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지금 확보를 한 그런 그 연설문에 따르면 요약하는 것을 보면은 경제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며 미국 문화의 전통, 문화와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높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가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펜스의 정치 그룹인 Advancing American Freedom 여기서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워싱턴 DC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이곳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사람, 그리고 선출직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일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가장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긋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하원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하원 멤버들이 펜스 부통령을 칭찬을 했고요. 1월 6일 그런 뭐 용기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이든을 대통령이라고 선포한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두 사람이 워싱턴을 떠나고 지금 18개월쯤 됐나요? 18개월은 안 됐네요. 지금 8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의 연설을 하겠죠.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잡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지난 18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과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지지도 많이 했고, 그에 비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공화당, 원래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들 그 정치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말하자면 그 지도부와 함께 일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을 찾아가야지 된다 하는 일들을 각각 이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동안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했고, 본인도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가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의 표를 받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강력한 발언은 한 번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플로리다주의 그 아주 보수적인 변호사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직접 이름을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에게 결과를 뒤집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 He was wrong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 유권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고, 솔직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비미국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은 게 이제 처음이자 지금까지로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한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강한 사람은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것을 그 당 지도부에서 승인을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라든가 아니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라든가, 그보다 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누군가가 싸워줄 수는 있는 거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오기 전에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이 나와서 보수의 아젠다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하면은 안 된다. 미래를 봐야지 된다. 그렇게 꽃길을 깔아주면 뒤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먼저 말하자면 정치계에서 혹독한 표현으로 해치워야지 되는 사람. 론 디센티스는 어쩌면 지금으로서 맨 마지막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먼저 해치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을 제외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 사람보다 훨씬 큰 강력한 두 개의 신문이 지난 주말에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뉴욕 포스트의 사설부터 전해드리겠는데, 그 다음에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는 두 개의 신문이 너무 성격이 다르고, 뉴욕 포스트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그 보수 중에 보수의 신문입니다. 공통점은 두 개의 신문의 소유주가 전부 루퍼트 머덕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엄청나게 팍스 뉴스를 통해서, 그것도 루퍼트 머덕의 소유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받쳐줬었던
이 루퍼트 머덕 소유의 이것은 어떤 정부 기관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신문이잖아요. 신문의 방향은 사주의 뜻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뉴욕 포스트와 같은 타블로이드에서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침묵은 지독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 7분 동안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뉴욕 포스트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신문 가디언은 최근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었던 미디어 메신저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가 지겨워서 등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가장 또 충실했었던 워싱턴 익제미너도 사설로서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썼습니다. 마이크 펜스와 같은 정치인 한 명이 너무 두렵고 정치적인 계산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스물스물 해나가고 있는 일을 가장 강력한 매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한 사람보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의 영향력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포스트 사설은 트럼프가 실패했다. 의사당 공격을 막는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설을 쓴 것을 영국 신문 가디언은 언론계를 지금 조금씩 흔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존의 CEO 루퍼트 머덕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되면서 그를 너무 미워하고 할 때도 가장 먼저 아마존의 그 CEO를 공격을 하면서 제프 베조스를 공격하면서 막 그 추잡한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했었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화끈하게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사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스토리를 내놓기 때문에 화끈해서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표지 사진도 무지막지하게 싣고 있는데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최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뉴욕 포스트가 76년부터 루퍼트 머덕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추종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미국 의사당을 습격해서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자 요구를 할 때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이닝룸에서 텔레비전을 3시간 7분이나 보고 있었다. 폭력을 멈추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군중이 말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침묵으로써 그 사람들을 자극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악명 높았던 그 오후에 트럼프가 한 일은 오로지 한 가지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압력을 하는 것.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그 폭력으로 펜스를 무너뜨리거나 투표를 완전히 인준해주는 투표라기보다 인준 발표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변 보좌관들이 아무리 그 추종자들 집으로 돌아가라 딸까지 그렇게 했어도 간청했지만 대신 트윗으로 부채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펜스가 용기가 없다고 해서 트럼프는 오로지 집중한 게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무부의 몫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끝난 의사당 썸머 시즌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또 그 캐릭터상으로 성격상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스스로 다시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뉴욕 포스트의 사설입니다. 루퍼트 머덕의 또 다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주말 그 사설은 1월 6일에 멈춰있는 트럼프라는 소제목도 달아놨습니다. 폭동이 있었음에도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3시간 7분 동안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이 조사위원회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와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적이잖아요. 7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이니까. 그리고 원래의 이 조사하는 목적도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폭동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형사 기소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했으니까 정치적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가 싫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청문회에서 제시된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지금까지 아주 간헐적으로 전해드렸었던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오후 1시 30분경 식당으로 가서 오후 4시까지 그 다이닝룸에 머물렀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그래서 사진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역사적인 대통령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no way 하고 그래서 그때 사진도 없습니다. 전화도 한 통도 안 건 것으로 돼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 분명히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백악관 전화로만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2시 13분에 의사당이 무너졌고 그리고 11분 뒤인 2시 24분에 트럼프가 부통령이 용기가 없다고 트윗했고 그리고 나서 2분 뒤에 부통령이 급하게 대피를 했고 그리고 또 몇 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살짝 지지자들에게 가라는 듯한 것을 했지만 그건 소용없는 것이었고 4시 17분 의사당이 무너지고 나서 2시간 24분이 지나서야 트럼프는 폭도들에게 집에 가라는 그런 지시하는 비디오를 내보냈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건 선거 사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까지 했다는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도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균형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그렇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를 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당을 공격하는 폭도로부터 의사당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최고 사령관으로서 의무가 있었는데 방위군도 보내지 않았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그때까지 부통령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심지어 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넣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분노의 분노를 먹고 더 아주 폭도가 되도록 키웠고 그런 폭동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지난 5년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비호를 했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도 18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회하는 모습이 없었고 캐릭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때, 위기 때 드러나는데 위기 속에서 그 성격이 드러났고 트럼프의 성격, 그리고 펜스는 바이든 인준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썼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요.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마다 돈을 구걸한다면서 돈을 구걸하는 이메일, 그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십시오. begg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수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십시오. 2024년 올해 중간선거와 2022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시대를 보십시오. 미국을 다시 제정신이 든 그런 국가로 돌려놓읍시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들이고요. 항상 등돌림은 나를 마주보고 나에게 칭찬의 칭찬을 퍼부어주던 주체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내 앞에서 추앙하던 그 잎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똑같이 사설을 이런 형태로 썼고요. 의사당은 이제 조사하는 여름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가을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예를 들어 2명인 리스 체니 의원과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당선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재선에 나가지 않는 아담 킨징걸 두 의원이 시사 프로그램에 참 많이 나왔는데 리스 체니 의원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이오밍주에서 리스 체니를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보다 22%포인트나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 체니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재선되는 것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트럼프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담 킨징걸 의원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당신이 지지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Wake up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이리하여 미국의 정치가 좀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 체인인데요. 네, 지금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이 의사당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상은 지금 연방 대법관 그 클래런스 토마스의 부인인 지니 토마스입니다. 지니 토마스가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마크 메도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과 계속 이메일을 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존 이스트먼 그 체크만 칼리지의 교수였다가 트럼프에 자문을 한 이 사람도 역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 애리조나의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도 이 지니 토마스가 계속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좀 나와달라 하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그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겁니다. 소환에 불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수석자 붙은 사람은 수석 전략가자 붙은 사람은 한 명인 것 같기도 한데 스티븐 배넌이 이 의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의회 모독죄로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주말에 오늘의 미국 방송 끝나고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서 합쳐서 총 10만 달러 벌금에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선고 공판은 10월 달에 열리며 그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에서는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난 지지 않는다,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소환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코비드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인디아나주와 그 또 다른 미국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 지난주에 이제 코비드 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은 닷새 동안 격리하고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면 그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줌이나 전화로 일을 하다가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라고 했던 조 맨신 버지니아주의 연방상원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양성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성인데 증상은 조금 그냥 약한 증상, 마일드한 증상이라고 하고요. 조 맨신 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접종 전부 받았고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크게 아프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는요. 미국에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투표할 것이 걱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8월 달에 되면은 의회도 딱 그 휴회하잖아요. 그래서 7월 말, 8월 이때까지 8월 말까지도 굉장히 그 뉴스가 정치 뉴스는 조금 빈약해집니다. 의회 자체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돌발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8월 달에 통과시켜야지 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뭐 휴회 한 2주일 끝나고 와서 투표하면 되지 하는 것도 있지만 처방약값 낮추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연장하는 이런 것을 조 맨신 의원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 맨신 의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 무슨 뭐 3천억 달러 이것이 포함된 뭐 빌드 백 베터 안 같은 것은 거부한다고 얘기했지만 처방약 값을 줄이는 것은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화당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50표 되고 해야지 돼서 투표를 그러면 안 될 것을 투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맨신 의원이 나오면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조 맨신 의원도 뭐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뭐 간호도 할 테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의원이 또 양성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원 의원들 직접 투표를 해야지 되니까 어떤 경우에 하원에서는 뭐 이렇게 그 가상 투표, 가상 온라인상에서 투표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투표가 아닌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게 직접 투표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2명의 민주당 그 하원 의원이 그 코비드 양성에 걸렸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코비드 19 양성의 반응 판정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면 직접 워싱턴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점에서 참 대통령 실제적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000명이 미국의 뭐 거의 모든 주에서 다 그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UCLA의 전염병 학자인 앤 리모인 박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최근에 조금 많아졌고 백신도 가능하고 또 몇 개월 안에 뭐 160억이 아니라 160만 도스의 백신도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10배 이상이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이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뭔가를 더 채찍질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과거에 뭐 58년도에 뭐 어떤 유럽의 실험실에서 원숭이에게 나왔고 그 뒤에 70년대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고 거의 모든 케이스는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남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도 있고요. 미국에서 또 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뭔가 침구라던가 아니면 무거운 그 호흡기 비말, 이 코비드 19과는 좀 달라서요. 무거운 그 비말은 땅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든데도 그런 형태로 감염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감염률이 너무 적다고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그쪽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뭐 천연두와 비슷한 천연두는 이미 1980년대 없어졌습니다만 천연두와 비슷한 뭐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고 뭐 물집 생기고 발진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은 발진부터 생기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온몸에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 무슨 성생활에 관련된 부위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고는 해야지 된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세계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요. 또 예전에는 아프리카가 진앙지였는데 지금까지도 사망자 5명은 모두 아프리카입니다. 그 밖은 없지만 지금 환자가 막 쭉 확산되는 그것은 유럽이잖아요. 진앙지가. 이것도 예전과 무척 그 다르다는 것. 그래서 뭐 물론 뭐 천연두는 사라졌어도 천연두와 같은 가족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 백신이 미국에 많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감염이 됐다 하고 금방 뭔가 치유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계해야지 된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90%, 95% 이상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걸리지만 그 나머지가 확산될 수도 있는 우려까지도 정부로서는 보건당국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인디아나주의 낙태는 지난번에 오하이오주에서 강간당한 10살 소녀가 오하이오주 법이 6주일을 넘겼다고 6주일 사흘이라고 낙태를 해주지 못해서 인디아나주로 가서 약물 낙태를 했습니다. 그 인디아나주도 이제 오늘부터 공화당이 뭐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디테일만 남아있지 이 낙태를 아주 그 좀 강하게 금지하는 게 사실이고요. 다음 주에는 켄터키주도 비슷한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떠냐면 낙태가 합법화된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주에 낙태가 불법이 이미 된 주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합법화된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여성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이런 주에서 저희 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아주 급격하게 낙태 시술을 병원 그 클리닉에서 받는 것보다 낙태 약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는 0이었어요. 0. 그런데 식품의약국이 뭐 어떠한 제한을 두면서 낙태 약을
뭐 보통 이제 12주일 안에 하죠.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승인을 해주면서 20년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이미 낙태는 50% 정도가 낙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다른 주에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또 금지하는 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주정부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낙태약을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런 것을 또 열심히 주도를 하고 있는 의사도 있습니다. 뭐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서 그런 그 의사도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낙태약도 공화당주에서는 불법으로 갈 것이고 미래의 낙태에 관한 법은 이런 정치 투쟁은 약물 낙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낙태약도 처방전을 받고 해야지 되는데 우편으로 거래되는 것은 처방전 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라든가 건강에 어떠한 그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그런 여성들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것. 그래서 오클라호마나 네바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 자가 낙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낙태약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고 텍사스주도 그 전에 2번을 꼭 그 병원을 방문을 해야지 되고 하는데 2018년도에 네덜란드 의사입니다. 레베카 검퍼트, 레베카니까 여자 의사죠. 이 여성 의사가 낙태가 불법인 국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에이드 액세스, 접근 도움이라는 그룹을 설립을 해서 이게 미국과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텍사스로부터의 요즘 낙태약 요구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알선해주는 의사와 다 어떤 형태로든 처방을 받고 해서 보통 이제 인도에서 이런 약을 많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인도의 약을 우편으로 미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뭐 3주일 안에 도착을 하고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죠. 임신 12주일까지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 비용은 $110입니다. 또 가난한 여성은 할인받을 수도 있고 모든 법을 지킨다고 이 그 여자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이 그 건강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의사 처방 없이 낙태약을 일부 그 미국 바깥의 그 약국에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미국 법으로 해외에 이런 약국을 단속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도 어떤 여성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케이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 뜨거운데 이 같은 낙태에 관한 낙태를 어렵게 하는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서 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 이것은 뭐 당을 가리지 않고입니다.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뭐 본인이 원하는 때까지 종신직 이게 아니라 제한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P와 노크 센터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67%가 임기 제한해야지 된다고 하고 민주당은 82%, 공화당은 57%입니다. 전체적으로 44%가 아니 34% 아니네요. 43% 거의 반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아주 양심 있게 판결을 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뭐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는 얘기겠죠. 몇 개월 전에는 이게 27%밖에 안 됐어요.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이게 낙태를 하기 힘들게 하는 판결 그리고 총기는 쉽게 갖고 다닐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시각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민주당은 64%가 이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확신도 없다. 4월 달에는 27%였는데 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공화당은 확신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34% 연방 대법원 판결을 깊이 믿는다. 4월 달에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로칸나 의원 왜 그 한인과도 연관이 많았었던 그 위안부 문제로 연방의회에서 하원에서 법도 만들고 했었던 그런 마이크 혼다 의원을 이긴 젊은 인도계의 로칸나 의원이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해야지 된다 하는 법안을 지금 제안을 했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방대법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 제한에
흥미를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조차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원동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국민들의 지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대통령이 원하는 아젠다를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지지율이 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내일 모레쯤이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네요. 이자율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 인기가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 존재감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고 현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인디아나주를 방문을 해서 낙태 거기에 관한 공화당의 여러 가지 법적인 의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을 하겠죠. 보통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하면 미국에서 항상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부통령에게서 이렇게 좀 치를 하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는 나이 많은 안정적인 정치 경험이 있는 백인 남자, 백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그리고 소수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에이션 아메리칸이기도 한 카말라 해리스 여성을 부통령으로 했는데 지금 그다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이 활발하진 않은 것 같고요. 연방준비제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 회의를 열어서 수요일에 아침 11시 조금 지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자율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75%포인트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시장도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집을 구입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갑자기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에퀴리가 많고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이자율이 올라도 매달 하는 페이먼의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좀 약해질 것이고 또 이자율이 비싸니까 돈을 빌려서 어디에 투자를 하죠. 사람들은. 그 투자하는 특히 기술 분야, 왜냐하면 기술 분야는 제조업과 달라서 제조업은 지금 당장 날마다 안경이면 안경을 몇 개를 생산해내고 볼펜을 몇 개를 생산해내고 종이를 몇 장을 생산해내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투자가 가능한데 기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염없이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투자금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그런 분야의 발전도 더뎌질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날 테고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하는 것도 좀 덜해질 테니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올려야지 된다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게펀 수석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도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6월 달에 1994년 이후에 가장 큰 폭 0.75% 인상했고 이번 주에 다시 0.75%포인트 인상하고 또 남았잖아요. 올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로 인상을 하지 않을까. 올해 말까지. 그러면서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조금 내리는 것을 한다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러나 이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 이번 주말이라도 다음 주에라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에 실패하면 그건 미국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경기 침체로 몰아넣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물가를 잡아야지 된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의 얘기였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 38% 이미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한 달 전에 같은 모델로 했을 때보다 굉장히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자율은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경제에 관한 전망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 치폴레 아주 그 보수적이고 무슨 낙태 같은 데도 반대를 한다던가 CEO가 일요일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던가 일요일에 문 열지 않는 그런 그 기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던가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유명한데 그리고 젊은이들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폴레가 역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4월 달이었었죠. 이 암호화폐로 이거 받는 값을 받는 것.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나이 든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암호화폐로 내려면 일단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 가입을 해야지 되고 본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야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치폴레가 오늘부터인가요? 오늘 10시 방송 끝나고부터 퍼시픽 타임으로 10시부터네요. 일주일 동안은 특별하게 무슨 뭐 암호화폐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뭐 많은 것을 다 암호화폐로 돈을 받기도 하고 암호화폐를 치폴레 팬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20만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를 그 손님들에게 준대요. 무슨 뭐 프로모션 코드 이런 것으로 주는 거죠. 이거 다 온라인으로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1센트 과카몰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커스텀을 늘리려고 그렇죠. 당연히. 해서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날마다 6시, 오후 6시 퍼시픽 타임으로 스페셜 웹사이트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어떤 앱을 또 설치를 해야지 되고 뭐 자동적으로 쉽잖아요. 앱 설치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것. 첫 번째 식당 체인입니다. 암호화폐로 이렇게 돈을 받는 패스트푸드 가운데서 브리또 먹는데 암호화폐로 그 암호화폐도요 98개예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뭐 그 솔라나 뭐 이런 그 나치코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98개 암호화폐로 야 이런 거 오거나이징 한 사람들도 대단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play by the deep이라고 해서 게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상을 주는 암호화폐를 주는 어떻게 할진 다 설명을 하고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안 든 사람 이런 걸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차이도 있고 치폴레의 성향도 보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닷새 동안이나 100도가 넘는 곳에서 지내신 분들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뉴저지주의 그 뉴워크이 그랬다고 하는데 보통 100도가 넘잖아요. 90도에서 103도 정도 되면 extreme caution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조심을 하셔야지 된답니다. 심지어 이제 심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게 103도에서 124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심장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80도만 넘어도 80도에서 90도까지도 그냥 그 익스트림 자는 뺀 극단적인 이런 것은 뺀 커션하는 그런 때거든요. 너무 운동 많이 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때인데 지금 동북부 이번 주에 조금 나아지겠지만 일주일 그 도표를 쭉 보니까요. 퍼시픽 쪽으로 조금 오고 캘리포니아주는 남쪽 그리고 네바다와 애리조나 국경 쪽 이쪽이 무척 더워서 애완동물 안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애완동물 선풍기도 요즘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시에라 네바다 산길속에 불이 나서 요세미리 국립공원 그 입구에 계신 분들 뭐 한 4,000명 정도는 일단 대피를 했고 많이 그 불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질 못하고 왜냐하면 큰 그 나무들이 전부 성냥개비가 되는 겁니다. 게다 대고 돌풍이 막 부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난산에 부채질을 하는 지금 그런 경우여서 아주 격렬한 검은 연기가 메리포사 다운타운을 전부 이렇게 뭐 가득 덮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가 그냥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확인이 날마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산불로 한 550만 에이커가 불탔다고 하거든요. 올해입니다. 올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 그 10년도를 쭉 그 평균을 내보면 그 10년도 이때쯤 한 해에 70%를 이미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월 25일인데 산불 시즌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니 뭐니 걱정해야 될 건 너무 많지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정책관들에게 맡겨두고요. 여러분들 아주 그 편안하고 건강한 그런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